김홍국 교수의 이슈 우리 정치 어떻게 돌아가고 또 그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보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참 어두운 그런 세상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의 전염병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수많은 사람들, 중국 전역이 거의 폐쇄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발원지가 된 후베이성의 우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고요. 물론 그 안에서 마트도 있고 생활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어제 방송 나갔을 때 현장에 계신 분들 연결하는 것들 들었는데요. 그러나 이미 전 세계로부터 격리되고 많은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리고 중국을 두려워하는 중국 포비아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지금 1월 30일 현재 사망자가 170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7,700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는 유증상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4명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침착하게 대응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아직은 확진자 4명에 그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메르스 사태 때 어떻습니까? 2015년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망자가 38명이 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사망자가 있었고요. 반면에 2002년과 3년에 사스 때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잘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흔히 우리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중동 사막의 낙타에서 주로 전염 매개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었는데요. 당시에 우리 국민이 38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 병원에서 자신들이 직접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자기들이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더욱더 화근이 됐습니다. 정부도 늑장 대응을 했고요. 확진자가 나온 지 15일 만에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께 정부의 대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실상 사과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제때 대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주제는요. 전염병, 바이러스의 정치학, 전염병의 정치학을 다루려고 합니다. 병을 제대로 다스리는 자가 권력을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대로 이런 전염병, 질병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뚝 떨어졌죠. 다시 말해서 질병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는 권력자도 권력을 잃게 됩니다. 선거 그리고 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일반 국민들은 첫 번째가 세금입니다. 세금 올리면요 표가 금세 우두두두 하고 떨어집니다. 또 하나 전염병, 이런 질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초기에 대응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첫 출발이 1월 20일에 이제 우리 관련해서 확진자가 나왔었고요. 현재 4명,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는 현재 열흘이 지나는 현재 4명의 확진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잘 선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2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바로 이웃나라 그리고 우리와 가장 큰 경제 관계를 가진 중국에서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이 정도 막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 방역체계, 검역체계가 잘 돼 있고요. 우리 국민들의 위생관념도 철저하고 또 우리의 방역 기술도 제대로 돼 있다는 증표일 겁니다. 그렇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증상들이 있죠. 역시 발열 현상, 고열이 나타나는 거고요. 인후통, 머리가 아픈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 목 관련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 특히 인후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중국의 아주 낙후된 시스템입니다. 중국은 육식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광동성 가면은 원숭이 두개골이라든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박쥐도 먹고요. 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매개체들이 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설치류, 뱀 같은 설치류 또는 박쥐류가 기본적으로 매개체가 되고요. 여기에 야생동물, 우한시장에서 파는 야생동물이 중간 숙주가 돼서 매개가 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베이징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베이징만 해도 물가가 지금 거의 50% 이상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하락이 중국 같은 경우는 약 2%포인트 정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세계 경제기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상당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막고 준비하되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다가 일을 더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공중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이 바이러스는 쉽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또는 콜록콜록 하면서 재채기를 할 때, 기침이라든가 재채기 할 때 나오는 그런 비말, 이 침이 튀기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손을 통해서 특히 악수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손톱 밑에 끼어있는 세균이라든가 또는 손을 통해서, 손이 왜냐하면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손에 세균이 많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손, 그다음에 코와 입을 통한 이런 침과 여러 가지 비말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주의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겁니다. 특히 마스크는 가능하면 꼭 쓰는 것이 좋고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방역당국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3분 동안 흐르는 물에 오래 해주면 좋고요. 최소한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 씻기, 이 손가락 사이 비벼주고 손바닥 비벼주고요. 전체를 마찰해주면서 이런 세균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손 씻기, 마스크 방역 쓰기,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전염병,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 전염병을 뭐라고 할까요? 병원균이 사람과 사람 또는 동물과 사람 사이에 매개가 돼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과거에는 역질, 지력, 여역, 시역, 악역, 독역 이런 말로 불렸습니다. 흔히 역여라고도 하는데요. 질병역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유행하는 전염병을 흔히 질병역을 쓰고요. 질병여자도 쓰는데요. 좋지 않는 병을 질병여자를 씁니다. 그래서 역여 그러면은 이런 전염병들을 가리키는데요. 우리 역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보면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이런 전염병, 질병 때문에 국가에서 고심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백제에서 또는 신라에서 신라 법사방이라든가 백제 신집방 같은 그런 역사 문헌들을 보면 당시에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요. 고려 때는 특히 송나라를 통해서 많이 전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도 이미 일본과 중국과 우리가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염병이 이미 아시아 전체를 통해서 전염병이 퍼져나갔습니다. 고려 때 향약 구급방이라든가 또는 고려사를 통해 보면 이런 전염병이 존재가 나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의 많은 그런 실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 의학 서적을 보면 당시에 이런 것들이 아시아 전역을 통해서 이미 전파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스라든가 메르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다 과거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거쳤던 아시아 지역의 질병, 전염병의 유통 경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차단하고 또 서로 검역을 잘 시켜주고 그리고 검역 기술이 발달한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중국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중국은 바로 우리 이웃나라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수출과 수입에서 이미 중국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서로의 파트너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외면한다. 그러면 우리를 중국도 외면할 겁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전염병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에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다 우리 국민들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얘기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규칙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상호 간의 그런 것들을 서로 배려하고 특히 우리 법에서도 강제 격리해서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강제 격리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 국민에게 전염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중국인들을 치료해줘야 되는 그런 국제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있죠. 중국인들 입국을 금지한다. 그 얘기 안 되는 겁니다. 일부 정말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세계보건기구에 2005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조에 가서 이런 질병, 전염병을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왕래를 막아선, 이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WHO에서 이것을 막아라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이 금지되는 건데요. 그걸 만일의 경우 하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국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국제법에도 무지하고 마치 감정적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벌이는 그런 정치적 주장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왜? 과거에 지진이라든가 이런 사태 났을 때 중국과 일본에요. 우리가 많은 구호품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호해 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또 도왔습니다. 서로 이렇게 오가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중국에 구호 문자 보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에서 한국 고맙다. 씨씨 한국 하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나라를 도와줄 때 중국도 우리를 도울 겁니다. 여러분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 대학에서 했던 연설 기억하십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금 매택에 청금 매린이라. 우리에게 백금이 있다면 집을 살 것이다. 청금이 있다면 친구, 이웃을 살 것이다. 그처럼 소중한 이웃과 친구가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된다. 그래서 백금이 있으면 집을 사지만 청금이라는 더 많은 돈이 있다면 집이나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친구를 함께 사귀는 데 돈을 쓰라는 것이 중국의 옛 속담이고 고사성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웃, 좋은 친구, 또 좋은 네트워크,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중국에 우환이 있을 때 우리가 무조건 중국인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과 한국인들 저녁에 술자리에서 이 마찰이 붙고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으로 꺼져라 라고 욕설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경찰서에 서로 폭력으로 잡혀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안 됩니다.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우리가 철저하게 검역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되 그러나 이웃나라인 중국인들도 우리가 보호해주는 넓은 아량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치입니다. 이것이 외교입니다. 상대 국가를 배려할 때 그들도 우리를 배려할 겁니다. 지난번에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 완전히 얼어붙었었습니다. 이제는 좀 풀릴 시점인데 다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중 관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국을 배려하고 중국민들을 잘 지켜주는 것. 물론 우리가 인구가 워낙 작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준다면 나중에 중국이 우리를 배려할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마 단체로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하고 상품 사고 그럴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미래를 내다보는 외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선덕여왕, 그 유명한 신라의 선덕여왕이 바로 이런 전염병으로 나중에 사망을 합니다. 이런 질병을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국민의 신뢰를 받습니다. 과거에 메르스 때 어땠습니까?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단호한 대처를 했었죠. 관련되는 사람의 신원을 숨기고 정부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보여주기식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쇼를 하던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단호한 조치로 그 당시에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부가 기본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중한 대응, 국민을 믿고 따라달라. 그리고 곧바로 단호한 대처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을 특히 우한에는 700여 명의 우리 교민들, 상사 주재원,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전세기로 보내서 그들을 국내로 실어왔습니다. 충남의 진천과 또 아산의 공무원 교육원 그리고 경찰의 인재개발원 여기에 이제 수용을 해서 이들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격리가 됐을 때 굉장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전염할 위험성은 전혀 없다. 전염이 될 가능성은 0%라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일부 농민들께서 막 트랙터를 들고 막겠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자, 우한에서 무증상자를 데려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은 국민들입니다. 나중에 14일간의 잠복기간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잘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외국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입니다. 중국에 가서 좋은 경제 활동을 하다가 위기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병이 걸린 외국 이방인이 아니라 따뜻하게 우리가 보살피고 함께 해야 될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이고 친지입니다. 우리 국민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요.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따뜻하게 함께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자극적인 언어를 내세우면서 그들을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질타하고 배격하는 나쁜 정치, 저는 심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 단호하게 질병의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역과 검역의 시스템을 제대로 활성화하는 그런 정치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겁니다. 그런 정치는 나중에 국민의 신뢰를 받고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때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전염병 문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공포와 불안입니다. 쓸데없는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일의 경우 정치인이라면 선거 때 반드시 심판해서 정치 근처에 얼씬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배려하고 이들이 함께하면서 이런 재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는 사람들, 바로 이런 분들이 진정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검역이라든가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이 전염이 될 가능성, 퍼져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의 모든 기술과 검역 시스템, 방역 시스템을 동원해서 차단하고 철저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대신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제 개발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개발이 되지 않고요. 또 실험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험하는 기간만 1년여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스라든가 메르스 다 이런 호흡기 증후군에 대해서도 약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 이후에는 저절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저절로 이런 호흡기 관련된 그런 균들이 저절로 죽어 들어간 거죠. 바이러스는 그래서 고열에 고온에 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그걸 컨트롤 잘하면 되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정치권은 이런 때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또 질병관리본부장 서로 협력하고 우리 공직사회들, 공무원들 열심히 뛰어줘야 되고요. 또 의사들, 전문가들이 잘해줘야 됩니다. 어떤 의사는 정부에서 내놓은 기준이 모호해서 온도라든가 이 기준이 헷갈려서 그냥 환자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의사입니까? 중국을 다녀왔다. 그리고 온도에 있어서 약간 헷갈리는 정도의 그런 경계선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고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이 그 전문가고 의사인데 그 의사가 헷갈리니까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의료인이 아니죠. 이런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고 의사가 됐다는 거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중국인들 입국을 막겠다는 그런 의사협회 지금 그런 소리를 내놓아서 될 때입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근본적인 차단, 이 외국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검역과 방역 시스템을 더 철저하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무조건 영합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1월 21일 첫 이런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24일, 26일, 27일 현재 4명의 확진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단호하게 조치한다면 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첫 환자 발생 이후 정부의 조치는 신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메르스 때는 발병 이후에 20일이 돼서야 이제는 잡을 만하다. 정부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20일 지난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엿새 만에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첫 대면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환자가 발생한 지 엿새 만에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다? 복지 시스템이 망가진 거죠. 그러나 지금은 각 지자체, 대통령, 복지부 장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전 공직사회가 총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민, 관, 군
총력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전염병, 바이러스를 막는 정치를 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정치만이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합병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생제를 투여하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격리 조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번 문제에 대해 있어서 단호하되 배려하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아마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 충분히 저는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사자성어를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바로 재괴의혈입니다. 재괴의혈. 한비자의 유로편에 나오는데요. 노자가 했던 말, 우리 무의자연을 주장했던 이 노자가 했던 말인데요. 노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방도 개미 구멍으로 인해서 무너진다. 전염병 물 셀 틈 없이 막아야 됩니다.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높은 건물도 굴뚝 틈새로 나오는 작은 그런 불티로 인해서 그 높은 백척 건물도 무너진다. 불타버린다라고 노자가 얘기했습니다. 바로 하찮은 그런 우습게 보이는 그런 일들 사이에서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전염병 사태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식 뭐 이런 거 쉽게 생각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전염병 주변에 있다는 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스크 철저히 쓰고 방역 시스템 손 씻기 그리고 주변의 격리 다중에 가는 거 이런 걸 막는 것들 중요한 조치입니다. 재개의혈입니다. 큰 제방도 작은 개미 한 마리 때문에 무너지는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한다면 엄청난 재난의 바이러스들이 우리 사회를 휩쓸어 버릴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정치 바이러스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만들라는 법들 안 만들고 장외로 나가서 맨날 단식하고 삭발하고 국회 입법 마비시키는 그런 나쁜 정치 정말 국민들께서 혼내주셔야 됩니다. 협치 안 하고 정치력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도 나쁜 바이러스가 될 겁니다. 이런 정치 국민들께서 혼내주셔야 됩니다. 좋은 정치는 뭐냐? 협치하면서 국회에서 할 일 하는 거 입법하는 거죠. 법 제대로 만들고 예산 제대로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 그리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세월호 참사 같은 국민의 생명이 경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정말 좋은 정치인 거죠. 나쁜 정치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 이걸 국민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나쁜 정치, 나쁜 전염병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호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을 숨기면서 의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나쁜 정치 바이러스, 나쁜 전염병, 적폐. 검찰 어떻습니까? 국민들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제대로 법을 지키는 그런 검찰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편파 수사, 보복 수사, 강압 수사, 반인권 수사, 정관예우 자기들은 다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런 나쁜 검찰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서 자신들의 병을 숨깁니다. 호질기라는 사자성어 정말 중요하죠. 제대로 병을 드러내놓고 치료해야 됩니다. 검찰 그동안 보여준 행태 한심합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굴종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어떻습니까? 김기춘 실장,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은 완전히 박근혜 정부의 코드 맞추기에 나섰고 국민들을 탄압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만들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군, 검찰, 국세청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 나쁜 정치가 바로 우리가 퇴치해야 될 과거형 전염병 정치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적 의사를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래서 요즘은 광화문에도 그 수십만 명 어떤 때는 뭐 수만 명, 몇천 명 아무 때나 신고만 하면 모이지 않습니까? 옛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땠습니까? 물대포 쏘고 국민들 집회 시위도 못하게 했죠.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외친 국민들은 블랙리스트로 갈라놓고 그들은 아무런 예술활동 할 수 없도록 탄압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쁜 정치인 거죠. 이제는 좋은 정치가 꼽힐 수 있도록 민주주의적 가치가 꼽혀야 되고요. 검찰도 이 시대에 걸맞는 인권 존중하고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절차,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 헌법을 존중하는 절차, 피의자를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수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조건 유죄 프레임 넣어놓고 나서 작은 단서도 유죄인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과장하는 잘못된 수사 바뀌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호질기 그리고 재계의열이라는 두 사자성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은 전염병이다. 불행한 사람과 병자는 따로 떨어져서 살 필요가 있다. 그 이상의 전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 불행이라는 전염병, 우리 사회 잘못된 적폐의 전염병, 국정농단의 전염병, 군림하는 검찰의 전염병,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그런 소설이 있지 않으세요? 바로 이방인을 썼던 알베르 까미의 소설 페스트라는 소설입니다. 페스트는 알베르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러면서도 프랑스에서 장관까지 했던 아주 대단한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입니다. 그가 썼던 페스트는 질병이죠, 전염병. 거기에는 오랑이라는 도시에서 의사가 이런 인간을 병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을 퇴치하는, 시민들과 합심해서 퇴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에 나왔던 정말 전염병과 투쟁하면서 의사 리에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인간 상황, 불행과 고통, 죽음, 병, 전염병 이런 데에서 인간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실존주의의 가치를 드높였던 소설이 바로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입니다. 그런 인간 정신이 살아있어야만 우리는 이런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전염병, 바이러스를 잘 다루는 정치만이 국민을 존중하는 정치로 더욱더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전염병의 기조도 철저하게 검역하고 방역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전 공직자들, 민관군이 함께 나서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오늘의 시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의 시를 들려드릴까요? 아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시를 러시아의 국민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푸시킨은 대의의 딸이라든가 또는 푸가초프의 이야기 등을 통해서 러시아 최고의 그런 문학자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푸시킨을 평가할 때 언어로서 인간의 가슴에 불을 당기는 애언자적 풍모의 민족주의 시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이 을지로의 롯데 호텔 앞에 가면, 롯데백화점 앞에 가면 푸시킨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참 멋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효근 작곡가가 이 시에 작곡을 해서요. 우리 송기창 바리톤 같은 아주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성악가들이 불러서 요즘 많이 불려집니다. 한번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셔서 김효근 작곡, 송기창 노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렉산드르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 오리니.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마음은 미래를 꿈꾸니 슬픈 오늘은 곧 지나버리네.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이 그대를 참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절망의 날 그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죠?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더라도 꿋꿋하게 참고 견디면서 세상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모든 사람과 손잡고 나가면 좋은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유배도 당하고 정말 고통받았던 정치적인 활동까지 했던 푸시킨에게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푸시킨은 이런 상황을 견디면서 좋은 시, 문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갈 때입니다. 나쁜 전염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단합하고 단결하면서 정부도 믿고 온 정치권 초당적으로 단합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외교관계에서도 한중 간에 더욱더 친밀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럴 때 이런 전염병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혜 믿습니다.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같이 음미해 보시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